안녕하세요. 책 읽고 부자 되는 그날까지 책부자입니다. 자, 오늘의 책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Fake Money,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 Fake라는 책을 같이 살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Fake Money, Fake Teachers, Fake Assets 해서 가짜 돈, 가짜 선생님, 그 다음에 가짜 자산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걸 책에서 살펴볼 거라고 알아봤죠. 자, 오늘은 거기서 첫 번째 Fake Money, 가짜 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97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미국 달러화에 대한 근본이자를 폐지했고 미국 달러화는 정부의 돈인 명목화폐가 되었다. 부자 아빠는 명목화폐를 가짜 돈이라고 불렀다. 그분은 또 이렇게 말했다. 가짜 돈은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짜 돈은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첫 번째 교훈은 부자들은 가짜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이다. 가짜 돈. 첫 번째 거짓말.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짜 돈, 곧 세상이 바뀔 거다. 1972년 나는 해병대 장교로 복무하며 베트남 연안에 떠있는 항공모함에서 무장 헬리콥터 조종사로 주둔하고 있었다. 내가 베트남에 간 것은 그게 두 번째였다. 처음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것은 1966년에 킹스포인트의 해양사관학교에서 장교 후보생으로 있을 때였다. 1966년에 나는 19살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에 대항할 무기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대량 생산된 낡고 녹슨 빅토리급 수송선에 타고 있었다. 다만 당시 이 오래된 선박은 2차 세계대전의 물자가 아니라 500, 700, 50 또는 1000파운드에 달하는 폭탄을 베트남으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1972년 나는 25살이었고 이번에는 헬기 조종사가 되어 항공모함을 타고 있었다. 부자 아빠에게서 온 편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부자 아빠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닉슨 대통령이 근본이자를 폐지했다. 조심하렴. 곧 세상이 바뀔 거다. 닉슨 대통령은 1971년 8월 15일에 미국 달러화의 금태환을 완전히 중지했다. 이 선언은 당시 TV 드라마였던 보난자의 정규 방송 중간에 긴급히 발표되었는데 나는 그 드라마도 대통령의 중요한 성명도 놓친 게 틀림없었다. 2018년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닉슨이 1971년 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부자의 아빠의 말처럼 세상이 바뀔 참이었고 실제로 바뀌었다. 미국 달러의 근본이자를 폐지함으로써 닉슨 대통령은 세계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 중 하나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변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었는지 이는 지금까지도 실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때 나는 세상이 왜 바뀌었는지 또 얼마나 바뀔지 짐작조차 못하고 있었다. 나는 닉슨 대통령이 보내는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부자 아빠가 보낸 경고는 내 관심을 사로잡았다. 나는 항공모함에 있는 조종사 대기실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마저 금에 관한 기사라고는 온수당 35달러였던 금값이 상승하고 있고 온스당 40에서 60달러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다는 짧은 언급뿐이었다. 또 다른 잡지에서는 금값이 온스당 1000달러까지 폭등할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예측을 내놓고 있었다. 금값이 변동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주 흥미로웠다. 왜 금값이 오르고 있는 거지? 나는 자문했다. 그게 무슨 뜻일까? 내가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의 가격이 엄청난 속도로 폭등했다가 하락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화폐가 사람들의 삶과 미래 그리고 재정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1971년 발생한 금값 상승과 2018년 발생한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은 거대한 글로벌 변화를 예고하고 전조현상이다. 세계의 금융 구조판이 들썩이고 곧이어 금융 지진과 금융 쓰나미가 닥쳐올 것이다. 가짜 뉴스의 이면. 테드는 나처럼 금에 관심이 있는 동료 조종사였다. 우리는 자유 시간에 금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 금과 미래의 변화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뉴스에 따르면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지한 것은 미국이 독일에서 폭스바겐을, 일본에서 토요타를, 프랑스에서 고급 와인을 너무 많이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러한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이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역 적자. 무역 적자란 수출보다 수입을 더 많이 들여오는 거죠. 더 많이 하고 있다는 뜻이고 미국이 그러한 상태였다. 문제점. 문제는 프랑스나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국가가 물품에 대한 대금에 미국 달러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미국 달러를 신용하지 않았고 금을 원했다. 해결책으로 닉슨은 금 창구를 닫아버렸다. 다시 말해 이제는 금이 미국 밖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진짜 혹은 가짜. 정말로 그것이 근본위제를 폐지한 진짜 이유일까? 아니면 가짜 이유일까? 아마 가짜일 것이다. 닉슨 대통령이 괜히 교활한 딕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닉슨이 내세운 이유들이 왜 거짓말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닉슨이 근본위제를 폐지한 진짜 이유라 추측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설명하겠다. 닉슨은 미국의 무역 적자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근본위제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지만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고는 탄핵이 임박하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사임했다. 금을 찾아 떠난 모험. 테드와 나는 베트남 지도를 열심히 연구했고 이내 금광을 발견했다. 문제는 1971년에 미국은 베트남전에 밀리고 있었고 지도 위의 금광은 이미 적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테드와 나는 다음날 함께 임무 수행을 위해 떠나기로 의기투합했다. 우리의 계획은 한국모함에 이륙해 적의 전선을 지나 금강에 가서 저렴한 가격으로 금을 사오는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우리는 헬기를 몰고 바다 위로 약 40km를 가로질러 베트남 영토에 진입했다. 후퇴한 남베트남 군대가 남겨놓은 그을린 탱크와 차량들의 잔해를 내려다보며 우리는 점차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북베트남 군대가 남베트남 군대를 쫓아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전선을 넘고 나자 테드와 나는 적군의 점령지에서 헬기가 추락해 포로라도 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당연하지만 모함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지도 않고 나온 상태였다. 지도를 따라가다 보니 이내 우리가 찾고 있던 마을을 둘러싼 널찍한 대나무 숲이 나타났다. 마을은 적의 전선에서 약 50km 안쪽에 있었다.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원을 그리며 마을 위를 선회했다. 한 번은 위쪽에서, 한 번은 오른쪽으로 사격을 받는 다음에 여기서 곧장 포기하고 항공모함으로 돌아갈 작정이었다. 그러나 총알은 날라오지 않았고 안전한다는 확신이 들자 우리는 볕논 근처에 있는 풀밭에 헬기를 착륙시킨 다음 엔진을 끄고 정비 반장만 남겨둔 채 마을로 들어갔다. 테드와 내가 적의 점령지에서 진흙투성이 마을길에 따라 걸어가는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게 보이는 것 같다. 우리는 길가에서 채소와 오리, 닭을 파는 베트남 주민들을 반갑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다.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주지 않았다. 대부분 그저 빤히 쳐다볼 뿐. 미국 군인 2명이 한창 전쟁 중에 적지의 한가운데
그것도 밝은 대낮에 시장 한복판에 나타날 정도로 멍청하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 없다는 눈치였다. 우리는 웃는 얼굴로 두 손을 들어 올려 무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무기는 전부 헬리콥터에 남겨두고 왔다. 마을 주민들은 우리를 총을 든 해병대가 아니라 돈을 가진 사업가로 봐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한 어린 사내아이가 우리를 마을 안쪽에 있는 금 거래상에 데려갔다. 작달만한 여인이 빌랑나무 열매 때문에 붉게 물든 치아를 환히 드러내며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대나무로 지은 작은 오두막이었고 입구에 있는 대나무 밭은 거쳐져 있었다. 그것은 금 거래상이 업무를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닉슨은 미국의 금 창구를 닫았지만 베트남 여인의 금 창구는 열려 있었다. 진짜 금일까 가짜 금일까? 테드와 나는 둘 다 해병대 조종사였고 대학 학위를 가진 장교였지만 곧 우리가 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진짜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금 거래상이 내놓은 금은 지름 10cm 정도 두께 1.5cm쯤 되는 투명한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작은 덩어리였다. 우리는 플라스틱 케이스를 들어 밝은 빛에 비춰보았다. 생전 처음 진짜 금을 보는 순간, 그리고 우리 눈에 그것은 마치 말라빠진 건포도에 금칠 해놓은 것처럼 보였다. 이게 금이야? 내가 테드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알아? 테드가 대꾸했다. 난 금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너는 알아? 난 네가 알 줄 알았지. 나는 고개를 흔들며 대답했다. 그래서 너를 파트너로 삼은 거잖아. 전쟁 중에 적지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테드는 내가 머저리라고 생각했고 나도 그가 머저리라고 생각했다. 사업가들의 수많은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테드와 내가 맞닥뜨린 최초의 진실은 우리가 조종사로서는 훌륭한 파트너일지 몰라도 금에 관해서는 둘 다 머저리라는 것이었다. 우리가 둘 다 머저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진정시킨 뒤 우리는 흥정을 시작했다. 처음 우리가 제시한 가격은 온스당 $40. 테드와 나는 그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 현물가가 온스당 $55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미국 달러를 갖고 있고 과감하게 적지까지 들어왔으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라 생각했다. 붉은 치아를 가진 그 몸집이 작은 여인은 그저 희죽 웃었다.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한심한 머저리들, 너네는 금 현물가가 전 세계 어딜 가든 똑같다는 걸 모르니 아무리 우리가 용을 써도 그녀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현물가는 현물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우리가 진짜 바보 멍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기를 칠 마음만 있었다면 우리한테 진짜 금칠을 한 건포도도 팔 수 있었을 거다. 금칠을 한 토끼똥을 팔아도 테드와 나는 진짜 금과 구분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 말이다. 곧 우리의 협상은 헬기에 남아있던 정비반장의 고함과 비명소리 때문에 중단되었다. 중위님들, 당장 돌아오십시오. 나와 부조종사는 즉시 협상을 중단하고 미친듯이 시장을 가로질러 허둥지둥 헬기로 돌아갔다. 난데없는 꾸악 소리 때문에 내가 본의 아니게 닭 한 마리를 걷어차고 오리 한 마리를 밟았다는 사실을 깨닫곤 약간 죄책감이 들기도 했다. 머릿속에서 온갖 이미지가 뭉게뭉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검은 옷을 입은 베트콩과 카키색 군복을 입은 북베트남 병사들이 논밭을 헤치며 우리 헬리콥터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다. 그제야 나는 우리가 완전 비무장 상태이고 방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사무치게 실감했다. 금거래상 여인의 말이 맞았다. 우리는 머저리들이었다. 진흙탕 속에서 다행히도 그곳에는 베트콩도 북베트남군도 없었다. 정비반장이 당황한 이유는 헬기를 가라앉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헬기를 착륙시킨 풀밭은 실은 버려져 있던 논이었다. 엔진과 로켓, 기관총과 탄약의 무게 때문에 기체가 뒤로 갸우뚱하게 기운 채 천천히 가라앉고 있었고 꼬리 날개는 진흙탕에 빠지기 일보 직전이었다. 즉시 시동을 걸지 않으면 평생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할 판이었다. 우리 셋 중 가장 가볍고 몸집이 작은 정비반장이 주동석에 앉아 엔진에 시동을 걸었고 나와 테드는 어깨를
꼬리 날개 밑에 넣고 헬기 꼬리가 진창에 가라앉지 않게 밀어 올리기 시작했다. 회전 날개가 천천히 회전하기 시작했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잠시 후 회전 날개의 속도가 최고조에 이르러 정비반장이 조심스럽게 기체를 앞뒤로 흔들자 스키드가 끈적거리는 진흙탕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테드와 나는 그에게 고함을 지르며 회전하기 시작한 꼬리 날개가 진흙탕에 너무 가까이 있다고 외쳐댔다. 헬기가 진창에서 벗어나 마침내 공중에 떠오를 때까지 모든 게 다 잘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고약한 악취를 풍기는 물광한 진흙덩어리가 사방으로 흩뿌려졌고 나와 테드는 순식간에 녹색 조종복과 얼굴 그리고 머리까지 전부 흉한 암갈색 오물에 뒤덮였다. 나는 조종석에 기울어 올라 조종관을 잡았고 테드는 정비반장이 비켜준 부조종사 다리에 올랐다. 정비반장은 뒷자리에 있는 기관총 사수 자리를 차지했다. 항공모함으로 돌아가는 길은 길고도 조용했다. 나와 테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비반장 우리에게 금을 구했냐고 차마 물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상가판에 착륙하고 나자 해병대와 해군 병사들이 진흙투성이가 된 우리 헬기 주위에 몰려들었다. 테드와 나는 엔진을 끄고 헬기에서 내렸다. 병사들이 헬기보다 더 지저분한 오물에 뒤덮인 나와 테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우리는 가판을 가로질러 샤워실로 향했다. 우리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라곤 아무 말도 하지만 뿐이었다. 실수를 통해 배우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1997년 처음 출간되었다. 부자 아빠는 정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분이었다. 내 친아버지인 가난한 아빠는 학구적인 재능이 뛰어난 분으로 겨우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과 시카고 대학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대학원을 다녔고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아버지는 하와이주의 교육감이었다. 두 아버지의 배움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철학을 갖고 있었다. 가난한 아빠는 실수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멍청하다 난 의미라고 생각했다. 올바른 답을 외우는 것이야말로 지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실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고 믿었다. 그분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다. 책을 읽어서 골프 선수가 될 수는 없어. 진짜 골프 선수가 되려면 수많은 실수를 경험해야 하지. 진짜 부자가 될 때도 마찬가지다. 나는 학업에 뛰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부자 아빠의 철학을 선택했다. 진짜 vs 가짜. 이 책은 가짜 돈과 가짜 스승, 가짜 자산에 관한 이야기다. 동시에 이 책은 진짜 돈과 진짜 스승, 진짜 자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가짜 돈.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했을 때 미국 달러는 가짜 돈이 되었다. 가짜 돈은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지만 가난한 사람과 중산층은 더 가난하게 만든다. 가짜 교사. 학교에서 나는 많은 교사들이 가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그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해양사관학교에서 나를 가르친 교사들은 모두 진짜 교사였다. 비행 교관들은 전부 직접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짜 교사라는 거는 이제 그 선생님들이 뭔가 선생님이 아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거를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가르칠 때 실천한 것을 바탕으로 가르침을 줄 때 진짜 교사라는 거죠. 실천하지 않고 말만 하는 거는 가짜 교사라는 거죠. 가짜 자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짜 자산에 투자하고 있었다. 나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자산이란 내 주머니에 돈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간다.
급여를 받을 때마다 일정 액수가 퇴직 적금이라는 명목으로 401k와 IRA 또는 국민연금 등을 통해 월스트리트로 빠져나간다. 세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은퇴 후를 대비해 돈을 저축한 수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그들이 저축한 돈이 몇 배로 불어 들어오길 바란다. 그러나 머지않아 내 또래의 수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은퇴 후에 사용할 노후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급여를 쪼갠 저축한 돈이 가짜 자산에 투자되어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그들은 빈털터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부자 아빠를 비롯해 진짜 교사들에게서 배울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는 엄청난 행운하다.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을 때마다 제일 먼저 진짜 교사를 찾아 나섰다. 진짜 교사란 자신이 가르치는 일을 날마다 몸소 실천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다. 베트남에서 만난 그 작달만한 여인도 진짜 교사였다. 그녀는 겨우 몇 분 만에 내가 얼마나 머저리인지 가르쳐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뒤로도 계속해서 배우고 익히도록 영감을 주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신기하고 신비롭고도 중요한 것, 즉 돈에 대해서 말이다. 금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테드와 나는 샤워실에서 진흙을 씻어낸 후 조종사 대기실로 돌아와 한동안 조롱거리가 되었다. 부대장은 우리를 상부에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작전 장교는 모두의 앞에서 헬기를 세척하라고 지시했다. 그렇지만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무기 장교의 반응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말로 금을 사왔다면 너희는 체포되었을 거야. 네? 무슨 이유로 체포한다는 겁니까? 미국인이 금을 소유하는 건 불법이니까. 그게 왜 불법입니까? 테드가 물었다. 무기 장교도 정확한 이유는 몰랐다. 문책은 거기까지였다. 그때는 전시 상황이었고 다음날 아침 우리에게는 중요한 비행 임무가 있었다. 결국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사건은 거기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나는 새로운 궁금증을 품게 되었다. 어째서 미국인이 금을 소유하는 것이 불법이지? 그 질문은 그 뒤로도 내가 계속해서 금융교육을 받고 해답을 추구하도록 이끌었다. 나는 부자 아빠처럼 실수를 통해 배우고 있었다. 1933년 프랭클린 딜라노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인이 금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인처럼 나와 테드는 금으로 된 장신구를 본 적은 있어도 진짜 금화나 금덩어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돈은 달러 지폐와 합금 동전이었지만 진짜 금화나 은화는 아니었다. 오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돈은 가짜 돈이다. 그럼 무엇이 진짜 돈인가? 역사적으로 돈은 조개껍데기와 새구슬, 깃털과 살아있는 동물, 커다란 돌멩이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형태로 도용되었다. 현대의 돈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신의 돈, 금과 은. 정부의 돈, 달러, 유로, 페소. 대중의 돈, 비트코인, 이더리움, 집코인. 이 책의 목적은 어떤 돈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떤 교사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그리고 어떤 자산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답하는 것이다.